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급자 뷰에서 2022년도를 좀 결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투자자를 위한 새로운 종목을 공급한다는 관점으로 설계된 프로젝트들. 두 번째로는 사용자 획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투자자 경제 의존적인 사용자 획득 전략의 한계도 또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다오에 대한 그 심각한 오해가 2022년도에 많이 확산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가 만들어질 때 온체인에서는 다오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관점이 있었다면 이제 2022년도에 또 많이 시도된 것이 특히나 게임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 BM하고 크립토를 다시 결합시켜 보려고 하는, 예전에 2018년, 19년경에 유행했던 단어 중에 리버스 ICO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리버스 ICO는 이미 서비스나 프로덕트의 실체를 갖고 있는 기업이 그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토큰을 발행한다 라고 하는 점에서 리버스 ICO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의 또 다른 다양한 유형의 변형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요. 기업의 BM과 크립토를 결합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기업의 BM과 크립토를 결합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2018년, 19년경에는 어떤 문제들이 중심이었냐면, 기업 관점에서 주주 가치가 훼손되면 어떡하지? 그럼 이제 이 기업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하면서 발행한 토큰을 주주한테도 일부 나눠줘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이 중심이었다면, 2022년도에는 기업의 BM에 너무 의존돼 있어서 중앙화된 프로젝트들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토큰을 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어쨌든 기업들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서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크립토를 사용하려고 할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될지에 대한 사건들이, 그걸 주의하도록 우리에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계기를 만들어주는 사건들이 2022년도에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공급자 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이더리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 이야기와 함께 이더리움 킬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이더리움 2.0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 블록체인의 진화라고 하는 주제의 강의에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이더리움 2.0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두 가지 주제를 좀 뽑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POS 전환으로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무엇이냐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얻은 것은 이후에 지금 머지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그 POS 전환이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POS 전환으로 인해서 얻은 것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잃은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얻은 것은 분명히 이 POS를 통해서 채굴이라고 하는, 전기를 많이 니네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사용하잖아, 이런 비난으로부터는 이더리움이 좀 벗어난 상황이죠. 그리고 POW 채굴이 갖고 있는 탈중앙성을 훼손시키는 문제, 무엇보다도 POW 채굴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채굴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POS는 그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기보다는 밸리데이터 하나를 늘리려고 하면 명확하게 선형적으로 32이더씩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탈중앙성,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는 분명히 이 POS가 좋은 점이 있지만, 이런 것 측면에서 보면 이 메인체인의 안정성을 위해서 누구나 그 안으로 들어와서 기여하면서, 자기 컴퓨팅 파워를 기여하면서 이 생태계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경로가 사실은 32이더라고 하는 이 턱이 높은 문턱에 가로막혔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POS로 전환되면서 PBFT 계열, 그러니까 비잔틴 폴트 톨러런트한, 그것도 수도 PBFT죠. 수도 BFT 계열인데, 이런 합의 메커니즘으로 전환을 하면서 사실 탈중앙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이더리움 2.0 안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블록을 생성하는 주체들이 정해진 숫자의 밸리데이터가 딱 할당돼 가지고, 비콘 체인에 의해서 밸리데이터가 할당되면 그 밸리데이터들이 외에는 그 블록을 생성하는 데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 물론 이제
비콘 체인 안쪽으로 밸리데이터 노드를 만들어서 붙이는 과정은 개방돼 있지만 딱 블록 생성 단계에 들어가면 정해진 숫자의 제한된 밸리데이터들만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매수의 대상이나 혹은 공격의 대상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점, 그리고 다음 블록을 누가 생성할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문제점을 이제 떠안게 되는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긴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게 정말로 그렇게 약화시킨 탈중앙성을, 그 부분을 정말로 성공적으로 보완해낼 수 있는 것이냐가 아직 이제 시험대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것이 어떻게 검증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메커니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 2.0 진화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메커니즘들이 자꾸 제한되다 보니까 진화 로드맵의 복잡도가 증가했어요. 어찌 보면 이더리움 2.0으로 진화하면서 기존에 얘기했었던 샤딩은 완전히 폐기됐고요. 그 샤딩이 폐기됨으로써 이런 것들, 대표적인 제가 컴포저빌리티 말씀을 드렸는데, 레이어 2를 사실상의 샤드로 보는 그 관점 때문에 컴포저빌리티가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그 문제도 또 낳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고, 이런 것들이 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더리움 2.0이 되면 새롭게 좋아지는 점이 무엇인지를 또 얘기하기 위해서 요즘 이제 마이너들이 그 멤풀 상에 있는 트랜잭션을 대상으로 해서 마이너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작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문제인 MLV 문제 본격적으로 부상하는데, 저는 MLV 문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부상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POS로 전환했을 때 이런 장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부각시키는 측면이 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뭐 계정 추상환이 이런 얘기들, 새로운 이더리움 2.0으로 전환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갑자기 쭉 쏟아져 나오면서 로드맵의 복잡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커뮤니티가 마치 복잡한 상황이 되면 뭔가 다 잘 돼나가는 것 같은, 또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가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2022년도에 좀 두드러진 양상이었는데요. 특히나 영지식 증명을 기반으로 한 GK 롤업 계열의 레이어 2 네트워크들이 진화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레이어 2의 진화라는 게 뭐 뒤에 2023년 전망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빠른 속도와 낮은 가스비를 무기로 해서 이더리움의 대체제 혹은 보완제 이렇게 포지셔닝 하려고 했었던 그런 프로젝트들의 입지를 줄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네 번째로는 이더리움 킬러를 표방했었던 혹은 이더리움 대체제를 표방했었던 프로젝트들이 활로를 어디서 찾으려고 하느냐. 제가 최근에 지스타 게임쇼에 갔더니 많이들 레이어 1, 그러니까 메인넷 플레이어들이 거기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이 다음에 뜰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 어떤 영향력을 확보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이더리움의 레이어 2들을 제끼고 뭐 솔라나나 아발란체나 이런 네트워크들이 게임 시장이든 어디든 특정한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자기의 고유한 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던진 한 해였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8개 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공급자 뷰에서 2022년도에 주요하게 드러났었던 이슈들을 한번 정리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용자 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2022년도에 우리에게 제기됐던 이슈들, 어떤 문제가 한계가 있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